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이스라엘이 정말 값싸면서도 아주 신박한 무기, 활공폭탄인데 군함, 이동하는 군함을 따라가면서 때릴 수 있는 이런 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을 개발했는데 이거 우리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 무인정찰기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호크에 대한 아주 불행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이제 막 작전 배치를 시작한 RQ-4 글로벌 호크 블락 30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내년부터 미군에서 퇴역한다는 소식입니다. 생존성 취약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미 공군이 생존성 취약과 성능 부족을 문제로 2022 회계 연도에 EHC 조인트 스타즈 지상 감시기 4대와 RQ-4 글로벌 호크 블락 30 기체 20대를 퇴역시키려 한다고 디펜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공군 기획 및 프로그램 담당 차장 데이비드 나홈 중장은 이번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계기로 MQ-9 리퍼 무인 공격기를 비롯해 주요 항공 자산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나홈 차장은 MQ-9 리퍼는 당분간 현재 수준인 300대 규모를 유지할 예정이고 오퍼레이터 규모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지만 이들 항공기는 성능 개량에 한계가 있으며 중국과 같은 강력한 적을 상대로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 공군은 장거리 초고 해상도 정찰, 이동 표적 타겟팅 능력이 있는 블락 40형을 남겨두고 구형 블락 30형의 RQ-4 글로벌 호크를 모두 퇴역시키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블락 30형을 퇴역시켜달라는 미 공군의 요구는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의회에 의해 지속적으로 거부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MQ-4 트리톤 무인정찰기가 이란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된 사건 이후에 미 공군은 글로벌 호크의 생존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 퇴역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블락 30형을 이제 막 들여오기 시작한 우리나라도 글로벌 호크의 생존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 플랜 B 등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그러니까 한 23km 고도에서 떠서 작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멀리 바라보는 정찰기인데 지금 현대의 지대공 미사일이 대부분 한 25km까지 고도를 때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26km, 7km 고고도에서 작전하는 정찰기 같으면은 그래도 좀 나은데 요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25km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이 글로벌 호크가 적진에 들어가면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9년에 미 해군이 운용하는 MQ-4 트리톤 글로벌 호크의 해상판이죠. 그게 이제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을 맞아서 격추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적진까지 날아 들어가서 작전하고 촬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U2하고는 좀 다르다. U2는 이제 더 고고도로 해서 적진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이 글로벌 호크는 그렇게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판명이 났죠. 그런 차원에서 미 공군은 이 글로벌 호크를 2014년도부터 이미 이거 퇴역시켜달라. 이거 지금 현대전에서 못 쓴다. 라고 요구를 했었고, 이 글로벌 호크 블락 30의 후속으로 여기다가 이제 이 글로벌 호크의 영상 촬영 해상도가 좀 떨어지니까 U2에 들어가는 아주 초대형 필름식, 습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슬라이드 필름입니다. 굉장히 큰 슬라이드 필름, 그 원판 필름이죠. 그게 들어가는 카메라를 장착하는 개량을, 그게 이제 워낙 해상도가 좋으니까 그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훨씬 더 장거리를 볼 수 있는 그 탐지 레이더를 장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적진에 들어가지 않고 더 멀리 촬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블락 40을 통해서 갖추고 적의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 내에 안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개량을 하고 있던 무렵, 그리고 블락 30은 퇴역시켜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던 그 무렵에 대한민국 공군은 협상을 해서 블락 30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작년에 들어왔고,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전략정찰기 가져왔다고 했는데 가져오자마자 이제 실전 배치해서 이제 쓰려고 하는데 미 공군은 이걸 현대전에 못 쓴다고 퇴역을 하는데 그 퇴역 요구가 나오고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협상을 해서 샀으니
야, 이 무기 체계 도입하는 분들이 조금 더 이 세계 정세 그리고 내가 도입하고자 하는 이 무기 트렌드 그리고 그 해당 운영 국가의 지금의 어떤 그 입장, 평가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해야지. 이 조단위 무기 체계를 구매하는데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정말 무책임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미군이 다 퇴역하면 이 부품이라든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뭐 블록 40이 좀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너무 세게는 안 해도 됩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은 이제는 못 쓰겠다라고 버리는 그걸 우리는 그 시점에 들여왔으니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라고 생각되고 미 공군 입장에서는 왜냐 이제는 상대가 중국인데 아프간이나 이라크 같은 이런 그 반정부 무장 세력을 상대로 해서 리퍼를 집어넣어서 때리고 글로벌 호크를 집어넣어서 보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끝났고 이제 미군은 인도 태평양 정책, 즉 중국과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어떻게 글로벌 호크가 들어갈 것이며 리퍼를 집어넣어서 중국군을 타격할 거냐. 어림없는 소리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스텔스로 가든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미 공군의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맞죠. 그래서 우리도 무인기 만든다 하는 거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스텔스 아닌 무인기 그런 거 만들고 있는데 그런 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기체계 개발하고 기획하는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육해공 그리고 합참 국방부에 계시는 분들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정밀 유도폭탄을 이용해서 원거리의 군함을 공격하는 대함 타격도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밀 유도폭탄을 이용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군함을 타격하는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인도에 대량의 정밀 유도폭탄을 납품하고 있는 이스라엘 라파엘이 수호이 30 전투기 등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유도폭탄으로 군함을 공격하는 시뮬레이션을 현지 시각 27일 공개했습니다. 라파엘은 우리나라도 소량 도입한 스파이스 시리즈를 이용해 원거리의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유도폭탄에 이동 표적 타격 능력이 부여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250파운드 폭탄을 개조한 스파이스 250 활공 유도폭탄은 전투기에서 투발되어 약 100km 거리를 날아 이동하는 군함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됐는데요. 라파엘 측은 위성 항법 장치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유도폭탄과 달리 중간 유도, 종말 단계에서 데이터 링크를 통한 추가 유도 기능을 부여해서 높은 정밀도의 이동 표적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도폭탄은 간단한 통합 작업만으로도 F-15나 F-16, FA-50은 물론 심지어 수호의 전투기들에도 탑재가 가능한데요. 이는 이 미사일을 탑재한 FA-50도 유사시에 장거리 대함 타격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FA-50은 주식 파일런에 250파운드 폭탄 6발 탑재가 가능한데요. 스파이스 유도폭탄 시리즈를 통합하면 원거리 정밀 지상 타격, 대함 타격 능력을 가진 전투기로 우리 공군 전력 강화 효과는 물론 향후 말레이시아 등 수출 시장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파이스 250, 지금 라파엘 이스라엘 방산 회사인데 스파이스 250에서 250파운드 그리고 스파이스 1000파운드, 스파이스 2000파운드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스파이스 활공 유도폭탄을 만들었어요. 미국의 제담 또는 SDB하고 뭐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GBU-39 SDB 그리고 그 SDB를 가지고 이동하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끔 만든 GBU-53 SDB-2 GBU-39 그러니까 그 고정 표적에 대해서 타격하는 미국의 SDB-1 GBU-39는 110km 타격 그리고 이동 표적을 타격하는 SDB-2 GBU-53은 74km인데 이건 SDB하고 타격 능력은 똑같으면서 이동 표적을 하면서 100km 이상을 날아간다. 그러니까 SDB보다 뭐 더 좋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지막에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한 번 더 위치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도 충분히 따라가서 때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군함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서 때린다든지 하는 이런 능력 그거 이제 전부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해주는 건데 스파이스 250 우리 한국 공군 특히 FA-50에 스파이스 1000이 있습니다. 우리가 KGGB 해서 우리도 활공 유도폭탄 만들었지 않습니까?
250파운드짜리 폭탄에다가 이 활공 키트를 장착해가지고 활공해서 유도해서 고정 표적을 타격하는 이 KGB, 즉 GPS 가이드 밤 해서 GPS로 유도해서 들어가는 폭탄 우리 만들었죠. 그거 만들 때 그 기술을 좀 보려고 이 스파이스 1000을 우리 한국 공군의 FA-50에 장착용으로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 KGB에 이런 스파이스 250의 유도 기능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스파이스 250, 스파이스 1000도 최초에는 우리 KGB처럼 그냥 고정 표적에 대해서 타격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데이트 링크를 통해서 위치 보정을 해주는 이 작업을 통해서 이동 표적을 때릴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우리 KGB도 스파이스 고정형을 들여와서 그걸 이제 들여다보고 만들었으니 우리 KGB도 이제 이동식 표적까지도 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 물론 지금 우리도 조기 경보기 있죠. 그리고 또 해상 초기기 포세이돈 들어오죠. 그리고 조인트 스타즈 우리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계획 있죠. 그러니까 그 조인트 스타즈 조기 경보기 그리고 P8 해상 초기기 포세이돈이죠.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표적을 또 보정을 해줍니다.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근데 우리 다 그거 도입하니까 우리도 KGB 충분히 해낼 수 있죠. 링크 16 미국으로부터 링크 16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획득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도 이거 좀 해보면 어떨까? KGB를 이런 식으로 강화시키면 우리가 FA-50 뭐 해외 수출할 때 한국이 이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무기가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좀 부족한데 이거 대함 타격 100km 이상에서 적의 구담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FA-50이 그걸 6발 날린다. 무지막지한 능력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FA-50의 해외 수출 성공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FA-50의 능력 강화 등을 위해서 우리 KGB도 이 스파이스처럼 한번 발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